눈보라가 허리까지 쌓인 겨울 산골. 병든 친정아버지, 소식에 울고 있던 며느리에게 시할아버지는 차가운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 도랑아리이고 친정에 다녀와라. 그 항아리는 어린 여자가 혼자 들기엔 너무 무겁고 너무 먼 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영감은 사람이 아니야. 며느리를 죽이려고 보내는 거야. 하지만 며느리가 친정에 도착해 도랑아리 뚜껑을 여는 순간 모두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그 항아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조선야담록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사나웠습니다. 산은 며칠째 그치지 않는 눈에 파묻혀 있었고 골짜기마다 스며든 바람은 짐승 울음처럼 길고 음산하게 울었습니다. 날이 저물면 세상은 금세 잿빛 어둠에 잠겼고 사람들은 해가 중천에 떠있는 한낮에도 숨을 내쉴 때마다 허연 입김을 뿜어내야 했습니다. 가난한 산골 사람들에게 겨울은 계절이 아니라 견뎌내야 하는 긴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비탈 끝, 바람을 정면으로 맞는 언덕배기에는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붕에 볏짚은 반쯤 사가 눈을 잔뜩 뒤집어 쓴 채 축 늘어져 있었고 처마 끝에는 사람 팔뚝만 한 보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문풍지는 몇 겹을 덧발랐는지 누렇게 바랬으나 부풍은 그런 얇은 종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사정없이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방 안 아랫목조차 오래도록 불을 보지 못해 냉기만이 돌았고 부엌 아궁이는 하얀 재를 뒤집어 쓴 채 싸늘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늙은 시할아버지 조대현과 젊은 손자 며느리 서하온 둘뿐이었습니다. 서하온은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고 얼어붙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손끝이 터져 피가 배어나와도 쌀겨 한 줌 섞인 죽을 쑤어 시할아버지 앞에 올리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봄에 품팔이를 나간 뒤로 반년이 넘도록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서하온은 빈집 같은 시댁에서 늙은 시할아버지와 겨울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서하온은 새벽별이 채 지기 전부터 마당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얇은 저고리 위에 기운 배자를 걸쳤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빗자루로 눈을 밀어낼 때마다 손끝 감각이 사라졌고 발밑에서는 얼어붙은 눈이 바스락바스락 서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방문 안쪽에서 컥컥 폐부를 찢는 듯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하온은 빗자루를 멈추고 얼른 몸을 돌려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침은 짧게 끝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 번 시작되면 사람 숨통을 다 빼앗아 갈 듯 길고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서하온의 눈빛에 걱정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방문은 열리지 않았고 방 안 사람 또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한동안 인기척을 죽였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기침이 아무리 심해도 조대현은 손자 며느리 앞에서는 약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다기보다 할 수 없게 굴었습니다. 누가 보기엔 돈 아끼느라 의원도 안 부르고 뜨신 물 한 사발도 마다하는 독한 구두쇠 영감이었습니다. 서하온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걱정과 서러움이 함께 얽힌 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초가집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더 깊은 겨울 속으로 잠기고 있었습니다. 서하온은 한참이나 눈을 쓸고 나서야 빗자루를 벽에 기대어 세웠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젖은 버선 속 발가락은 이미 제 것이 아닌 듯 감각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쉴 겨를은 없었습니다. 마당 눈길 하나 치웠다고 살림이 끝나는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하온은 곧장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두레박 줄은 얼음이 엉겨 손에 달라붙었고 물을 길어 올릴 때마다 로프가 삐걱거리며 마치 오래된 나무가 신음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우물에서 막 떠올린 물은 김 한 줄기 나지 않는 차가운 쇳덩이 같았습니다. 서하온은 물동이를 안고 휘청휘청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 바닥은 밤새 스민 냉기로 돌처럼 차가웠고 쥐 한 마리 지나간 흔적조차 없는 가난한 부엌에는 검게 그을린 솥 하나와
이 빠진 사발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서하오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손을 비벼도 따뜻해지지 않았고 손등에 갈라진 상처는 물기가 닿자 따끔하게 쑤셔왔습니다. 그녀는 쌀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독바닥에는 쌀이라 부르기 민망한 몇 줌의 조각난 쌀알과 보릿겨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하온이 그것을 한 줌, 두 줌 조심스레 퍼내어 작은 바가지에 담았습니다. 시할아버지 목부터 생각하는 버릇이 몸에 밴 탓이었습니다. 그녀는 바가지 속을 훑어보며 속으로 셈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죽을 쑤면 저녁은 어찌해야 하나. 내일 아침까지 버틸 수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노라면 절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궁이에 넣을 삭정이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서하오는 마당 구석에 쌓인 젖은 솔가지 몇 개를 안고 와 무릎을 꿇고 불을 지폈습니다. 축축한 나무는 좀처럼 불이 붙지 않았고 연기는 되레 서하온 얼굴로 매캐하게 밀려들어 눈물이 핑 돌게 했습니다. 그녀는 기침을 참으며 부채질을 했습니다. 한참 만에야 약한 불씨가 살아나며 손밑에서 간신히 붉은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서하오는 솥에 물을 붓고 쌀겨 섞인 곡식을 넣어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대현은 윗목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종이처럼 누렇게 떠 있었고 두 눈 밑은 푹 꺼져 사람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하온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태연한 척 마른 기침을 삼키며 눈을 흘겼습니다. 이제 왔느냐. 말끝은 퉁명스러웠습니다. 다정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하온은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이 곧 됩니다, 할아버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많이는 말아라. 없는 집에서 입만 커지면 굶어 죽는 법이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핀잔이었습니다. 서하온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대꾸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더 매서운 말뿐이라는 걸 지난 세월 동안 너무도 잘 배웠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시할아버지 옆에 놓인 빈 물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릇 가장자리에는 밤새 기침하며 흘린 핏기, 어린 가래의 자국이 희미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서하온의 눈썹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물을 새로 떠다 드릴까요? 됐어. 물도 많이 마시면 헛배만 부른다. 서하온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물조차 아끼려 드는 노인의 태도는 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병색이 짙고 기침이 깊은데도 의원 한 번 부르지 않고 뜨거운 숭늉 한 사발도 사치처럼 여기는 사람. 마을 사람들이 왜 조대현을 두고 독한 영감, 돈 귀신이라고 손가락질하는지 서하온은 날마다 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방구석에 흐트러진 이불자락을 바로 펴고 손으로 차가운 구들장을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불이 꺼진 지 오래라 방바닥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시할아버지 몸이 이 냉기 속에서 어떻게 견디는지 서하온은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서하온은 끓어오르는 죽을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솥 속에서는 쌀이라기보다 물에 결을 풀어놓은 듯한 묽은 죽이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죽을 두 그릇으로 나누었습니다. 더 묽은 쪽은 자기 목, 조금이라도 건더기가 있는 쪽은 시할아버지 몫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조대현은 사발을 받자마자 한 숟갈 떠먹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짰다. 서하온은 화들짝 놀라 사발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소금 한 알 제대로 넣지 못한 죽이 짤 리 없었습니다. 조대현은 다시 한 숟갈을 뜨더니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맛이라도 있어야지. 서하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눌러 삼켰습니다. 이 집에서 며느리의 변명은 언제나 핑계가 되었고 핑계는 곧 불효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남은 죽을 자기 앞에 끌어당겼습니다. 이미 식기 시작한 묽은 죽에서는 따뜻한 기운보다 처연한 냄새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죽을 넘기며 서하온은 문득 친정을 떠올렸습니다. 산 하나만 더 넘으면 닿는 마을, 그곳의 늙은 아버지. 겨울이 깊어질수록 안부가 마음에 걸렸지만 소식 하나 전할 길 없었습니다.
시집 오던 날 아버지가 손에 쥐어주던 따뜻한 손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손도 이제는 더 마르고 더 차가워졌겠지. 그 생각을 하자 서하온의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조대현의 기침 소리가 번졌습니다. 부엌에는 식어가는 죽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초가집 바깥에는 바람이 문풍지를 후려치며 울었습니다. 서하온의 하루는 아직 한참이나 남아 있었고 그 긴 하루 끝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조대현은 솔티마을에서 가장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잔치가 있어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이웃이 어렵다는 소리를 해도 못 들은 척 지나쳤습니다. 누가 인사를 건네면 고개만 까딱할 뿐이었고 그 고개조차 귀찮다는 듯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조대현을 두고 오래전부터 수군거렸습니다. 저 어른은 사람이 아니라 바위야. 바위. 손자는 나가서 소식도 없다는데 손자 며느리는 얼마나 고단하겠어. 그 말들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조대현과 한 집에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밥상을 들고 들어가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서하온이 방안을 쓸고 닦아도 잘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빨래를 개어들여 놓아도 저녁상을 정갈하게 차려 놓아도 마치 서하온이 그 집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그나마 말을 걸 때는 항상 일을 시킬 때였습니다. 헛간 지붕에 눈 쌓였다. 치워라. 장작이 부엌 쪽에 없다. 날라라. 물독이 비었다. 채워라. 명령은 짧았고 이유는 없었습니다. 서하온은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대현의 눈빛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눈빛이 서하온은 가장 어려웠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알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냉담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어두웠습니다. 무언가를 한없이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서하온은 가끔 그 눈빛과 마주치면 괜히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하온이 시할아버지 방에 저녁상을 들고 들어갔을 때 조대현은 방 한켠에 놓인 낡은 도랑아리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어서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항아리 위에 얹혀 있었는데 그 손이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무언가를 어루만지듯이. 서하온은 그 자리에 잠시 멈췄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조대현이 몸을 돌렸습니다. 서하온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대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지만 서하온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상 들고 뭐하냐? 예, 죄송합니다. 서하온이 얼른 밥상을 내려놓고 물러나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서도 그 눈빛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항아리를 어루만지던 그 손도. 다음 날 마을 우물가에서 임씨 안하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었어. 어제 조 어르신이 서하온 씨한테 얼음 깨고 빨래하라 했대. 이 추위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이고, 그 어린 며느리가 불쌍하지. 시집 온 뒤로 제대로 쉰 날이 있겠어. 손자는 나가 소식도 없는데 저 어른이 조금이라도 살갑게 대해줘야지. 손자가 옆에 있었어도 조대현 어르신 앞에서는 쥐처럼 됐을 텐데 없으니 오죽하겠어. 혀 차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하온은 그 소리를 들으며 물동이를 들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고 손이 아직도 트고 갈라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시할아버지를 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서하온은 자꾸만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항아리를 어루만지던 그 조심스러운 손이. 저 어른은 정말 나쁜 사람인 걸까? 서하온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을 찾기 전에 항상 다음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밤도 조대현의 방에는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하온이 마지막 불을 확인하러 마당을 가로지를 때 시할아버지 방 창호지 문에 흔들리는 불빛이 비쳤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하온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이내 멈췄습니다. 서하온은 고개를 저으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하온이 밥상을 들고 시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을 때 조대현은 평소와 달리 이미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로 마치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기다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하온이 밥상을 내려놓으려는데 조대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은 잠깐 들고 있거라. 서하온이 멈췄습니다. 밥상을 내려놓기 전에 말을 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서하온은 밥상을 든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대현이 방 한켠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낡은 도랑알이었습니다. 저것을 친정에 가져다 놓거라. 서하온은 순간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인가 싶었습니다. 조대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깊고 어두웠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할아버님, 저 항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항아리가 있느냐? 서하온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항아리는 시할아버지가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하던 것이었습니다. 청소를 할 때도 방을 정리할 때도 항상 그것만큼은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고 친정에 다녀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오늘 당장 말씀이십니까? 해가 중천들기 전에 출발하거라. 더 묻지 못했습니다. 조대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서하온은 고개를 숙이고 밥상을 내려놓은 뒤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나와 서하온은 잠시 멍하니 섰습니다. 항아리를 떠올렸습니다. 높이가 무릎쯤 되는 도랑알이었습니다. 몸통에 검은 때가 끼어 있었고 옆면에 실금이 하나 가 있었습니다. 뚜껑은 돌로 된 것이 아니라 나무 뚜껑이었는데 그것도 낡아서 가장자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가득 차 있다면 어린 여자 혼자이기에는 버거운 무게의 것이었습니다.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 서하온은 생각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방 안으로 들어가 항아리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낡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깨끗했습니다. 시할아버지가 손수 닦은 것인지 표면에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서하온이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무릎이 살짝 굽혀질 만큼 무거웠습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이 들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고 싶었지만 시할아버지가 보고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천으로 싸서 이기로 했습니다. 서하온은 광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내어 항아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이을천을 접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시할아버지 방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할아버님.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하온은 잠시 기다렸다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찌나 작은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조차 분간이 어려운 소리였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서하온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시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처음으로 건넨 그 말을. 서하온은 대문을 나서며 눈을 한번 깜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왜 눈물이 나려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하온이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마을 길로 나선 것은 해가 막 산등성이를 넘어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간밤에 또 눈이 내렸는지 마을 길 위에 새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서하온의 집신이 그 위에 첫 발자국을 찍으며 나아갔습니다. 항아리를 머리에 인 채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목이 당기고 어깨가 조여들었습니다. 그래도 서하온은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이른 아침임에도 임씨 안학이 벌써 나와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우물 곁에 서 있던 임씨가 서하온을 보자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서하온 씨.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추위에 그 무거운 걸 이고 어딜 하는 거야? 친정에 좀 다녀오려고요. 이 눈 위에? 혼자. 예. 서하온이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러자 임 씨가 빠른 걸음으로 따라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 저거 도랑아리 아니야? 조 어르신 방에 있는 그 낡은 항아리. 서하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혀를 찼습니다. 어머, 어머나. 저 어른이 드디어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 어린 며느리한테 그 무거운 걸 이고 눈길을 넘어가라고. 그것도 혼자.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저거 얼마나 무거운 건데. 도랑아리잖아. 돌로 만든 것을. 임 씨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침 마당에서 나오던 옆집 아낙 둘이 그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것 봐요. 조 어르신이 며느리한테 또 저러는 거야. 아이고, 저 무거운 걸 머리에 이고 눈길에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손자는 집을 나가 소식도 없는데 그 어린 며느리한테 저러면 쓰나. 수군거림이 서하온의 등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서하온은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항아리가 무거워 빠르게 걷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발이 눈 속에 빠질 때마다 균형을 잡느라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임 씨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하온 씨, 잠깐만 내려놔요. 내가 같이 가줄게. 아닙니다. 혼자 가도 됩니다. 아니, 저 무거운 걸 혼자. 정말 괜찮습니다. 서하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임 씨가 멈칫했습니다. 서하온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낯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서하온은 그 틈을 타 걸음을 이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는 마지막 길목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에는 여전히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어른 정말 못됐어. 손자 며느리를 저렇게 부려먹으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나 할까. 짠하기도 하지. 남편도 없이 저 고생을 혼자 다 하고. 서하온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닌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언가 불편한 것이 가슴 한켠에 걸렸습니다. 임씨 안악의 목소리는 크고 빠르게 퍼져나갔지만 서하온의 머릿속에는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던 시할아버지의 손. 아주 작게 들렸던 그 한마디. 조심해서 가거라. 평생 그런 말을 하지 않던 사람이 처음으로 건넨 그 말이 임씨의 날선 목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귀에 맴돌았습니다. 마을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무렵 서하온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항아리를 고쳐 이었습니다. 목에 두른 천을 단단히 조이고 등을 곧게 폈습니다.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덮인 산길이 구불구불 이어졌습니다. 소나무 가지 위에 쌓인 눈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서하온은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산길은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가팔라졌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인데도 쉽지 않았습니다. 간밤에 내린 눈 아래로 살얼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한 발짝 디딜 때마다 미끄러질 것 같았고 항아리를 머리에 인체로 균형을 잡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하온은 걸음을 짧게 끊어 디디며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길 양옆으로 소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 위에 쌓인 눈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눈가루가 뺨에 날아와 닿았습니다. 서하온은 고개를 조금 숙이며 걸었습니다. 항아리가 기울지 않도록 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무게가 목을 타고 어깨로, 어깨에서 허리로 내려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서하온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을 3분의 1쯤 내려왔을 때 바람이 세졌습니다. 산 너머에서 몰아치는 바람이 눈가루를 끌어올려 길 위에 뿌렸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하온은 한 손으로 항아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치마폭을 끌어올려 얼굴을 가렸습니다. 속눈썹에 눈이 쌓였다가 녹아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눈 녹은 물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집신 안으로 눈이 스며들었습니다. 발가락 끝이 먼저 저려왔습니다. 그 다음은 발바닥, 그 다음은 발목. 차가움이 조금씩 위로 올라왔습니다. 서하오는 발을 더 힘껏 내디디며 걸었습니다. 멈추면 안 됐습니다. 멈추면 몸이 굳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길 중간쯤에서 잠시 바위에 기대었습니다. 항아리를 내려놓고 싶었지만 다시 이기가 두려워 그냥 선 채로 숨을 돌렸습니다. 하얀 입김이 길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잿빛 하늘이 낮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눈이 또 올 것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때 항아리 안에서 무언가가 작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하온이 고개를 조금 기울였습니다.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고 걸을 때마다 안에서 묵직하게 무게가 쏠리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액체는 아니었습니다. 고체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촘촘하게 채워진 것 같은 무게였습니다. 서하온은 뚜껑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어볼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거두었습니다. 시할아버지가 친정에 가져다 놓으라 했습니다. 열어보라 하지 않았습니다. 서하온은 손을 내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갈수록 눈은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바람도 잦아들었습니다. 숲이 두터운 구간을 지나자 길이 조금 평탄해졌습니다. 서하온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자락 아래로 가느다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밥 짓는 연기였습니다. 그 연기가 하늘로 가늘게 번지는 것을 보자 서하온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서하온은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항아리의 무게가 여전히 목을 눌렀지만 발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앞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여유였을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서하온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알면서도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손이 없었으니까요. 두 손은 항아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서하온은 그냥 울면서 걸었습니다. 눈길 위에 발자국이 찍히고 그 옆으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눈가루가 날렸습니다. 발자국과 눈물이 함께 하얗게 덮였습니다. 그렇게 서하온은 걸었습니다. 한 발씩 또 한 발씩. 항아리를 이고 눈길을 밟으며 아버지를 향해. 친정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해는 이미 중천을 넘어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솔티보다 더 작았습니다. 집이 대여섯 채밖에 되지 않았고 길도 좁았습니다. 서하온이 어릴 때부터 뛰어놀던 돌담길이 눈에 덮여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며 서하온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집은 마을 안쪽 가장 끝에 있었습니다. 낮은 흙담, 작은 살인문.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하온은 그 연기를 보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불을 떼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살인문 앞에 서서 서하온이 불렀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서하온의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다시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 하온이에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서만술이 문틀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서하온은 그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가을의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훨씬 여유어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이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흙빛에 가까웠고 문틀을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럼에도 딸을 알아보자 눈가에 따뜻한 빛이 번졌습니다. 하온이가 왔구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서하온은 살인문을 열고 들어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항아리를 머리에 인 채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먼저 울면 아버지가 더 힘들어 하실 것 같았습니다. 이 눈에 어떻게 왔어? 그리고 그 무거운 건 또 뭐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먼저 들어가 계세요. 추워요. 서만술이 더 묻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하온이 마당에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목과 어깨에 실렸던 무게가 한꺼번에 풀리자 몸이 휘청했습니다. 서하온은 잠시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발이 감각이 없었습니다. 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서하온이 일어섰습니다. 항아리를 두 손으로 들어 방 안으로 들이기 위해 몸을 굽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항아리를 기울이는 순간 나무 뚜껑이 조금 들렸습니다. 틈새로 무언가 보였습니다. 서하온은 손을 멈췄습니다. 방 안에서 아버지가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서하온은 얼른 항아리를 방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요 위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서하온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툭툭 붉어져 있었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아침에 조금. 많이 못 드셨겠네요. 제가 죽 끓여드릴게요. 서만술이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다. 내 얼굴 보니까 배가 부르다. 서하온은 그 말에 끝내 참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가 등을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라. 아비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하온이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부엌에 가서 불을 살리고 죽을 끓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방을 나서기 전에 서하온의 눈이 다시 항아리에 멎었습니다. 뚜껑이 조금 틀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들어오다가 부딪힌 것인지 틈새가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무언가 보였습니다. 서하온이 무릎을 꿇고 눈을 가까이 댔습니다. 흰색이었습니다. 곱게 싼 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또 다른 무언가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서하온은 손을 뻗어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뚜껑이 열렸습니다. 서하온의 손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곱게 접힌 흰 천이었습니다. 서하온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을 풀자 안에서 나온 것은 약재였습니다. 마른 도라지, 오미자, 맹문동, 황기. 기침과 폐를 다스리는 데 쓰이는 약재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나누어 쌓여 있었고 각각의 천 위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리는 방법까지 함께 적혀 있었지요. 서하온은 그것을 손에 쥔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할아버지가 직접 싼 것이었습니다. 그 투박하고 굳은 손으로 이 작은 천 꾸러미들을 하나씩 나누어 싸고 글씨를 적었을 것이었습니다. 서하온은 그 장면을 상상하다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항아리 안에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약재 꾸러미 아래로 기름종이에 싼 것이 또 나왔습니다. 서하온이 기름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안에서 엽전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마을 의원을 부르고도 남을 만한 돈이었지요. 서하온은 그 엽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난 것인지 서하온은 알 것 같았습니다. 조대현은 겨우내 나무를 해서 읍내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면서도 도끼를 놓지 않았고 눈이 와도 헛간에서 장작을 팼습니다. 그 나이에 그 추위 속에서 서하온은 그것이 그냥 시할아버지의 고집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서하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가장 바닥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기름종이에 겹겹이 쌓인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서하온이 그것을 펼쳤습니다. 흐릿한 방 안빛에 눈을 가늘게 뜨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며느리에게 하온 아버님 기침이 깊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 약재로 다려 드리거라. 다리는 법은 꾸러미마다 적어두었으니 그대로 따르면 된다. 엽전은 마을 의원에게 가져가 진맥을 받는 데 쓰거라. 항아리는 내 어미가 쓰던 것이다. 평생 아무것도 담지 않고 비워두었다. 처음으로 쓸만한 일이 생겼다. 티 내지 말고 써라. 내가 보냈다 하면 하온 아버님이 미안해 하실 터이니 내가 마련한 것이라 해라.
무거운 짐을 지워 미안하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빨리 돌아오너라.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서하오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워 미안하다. 그 한 줄이 서하온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평생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을 것 같던 그 사람이 이 짧은 편지 속에 그 말을 적어 넣었습니다. 꾹꾹 눌러 쓴 굵은 붓글씨로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서하온은 소리를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방 안에서 아버지 서만술이 놀라 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온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서하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잠깐만요. 눈물을 닦고 다시 항아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시 보였습니다. 얼음물에 빨래를 식힌 것은 서하온의 손을 트게 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일로 매일 손이 거칠어지는 며느리가 굳이 손을 더 쓸 일이 있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을지 몰랐습니다. 무거운 항아리를 이고 먼 길을 보낸 것은 약재와 돈을 아무도 모르게 친정에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에는 냉정한 시할아버지가 며느리를 험하게 부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그리고 항아리, 평생 어머니의 것이라 하여 비워두었던 그 항아리를 처음으로 쓸만한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서하온은 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아버지를 위해 쓰는 것이 평생 그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서하온은 편지를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할아버님, 속으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되지 못하고 가슴 안에서만 울렸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서하온의 눈이 빨개진 것을 보고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서하온이 약재 꾸러미를 아버지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거 다려 드세요. 기침에 좋은 거예요. 이게 다 뭐야? 어디서 난 거야? 제가 조금 준비했어요. 서하온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할아버지의 당부대로였습니다. 눈물이 또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서럽고 억울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뜨겁고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지 않으면서도 가장 깊은 곳에서 가족을 품고 있던 그 사람을 향한 저녁 내내 약재를 다리는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서하온은 아버지가 약을 드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돌아가면 반드시 말씀드리리라고. 고맙다고. 알고 있다고. 이튿날 아침 서하온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간밤에 아버지 곁에서 잠을 청했지만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죽을 끓이고 아버지의 등을 두드리다 보니 눈을 붙인 것이 새벽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뜨기 전에 몸이 저절로 깨어났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간밤에 약을 2번 드셨고 기침도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가 고른 것을 확인하고 서하온이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나가 불을 살리고 남은 약재로 한 첩을 더 다렸습니다. 약이 끓는 동안 엽전을 종이에 싸서 아버지 베개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마을 의원을 부르는데 쓰시라는 쪽지와 함께 아버지가 눈을 떴을 때 서하온은 이미 떠날 채비를 마친 뒤였습니다. 벌써 가려고? 예, 아버지. 집에 할아버님 혼자 계세요. 서만술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젯밤보다 손에 조금 온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잘 살고 있는 거지? 서하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그 집 어른이 좀 어떠시냐? 많이 힘드냐? 서하온은 잠시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어제 편지를 읽기 전이었다면 무어라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좋은 분이에요.
서만술이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를 더 묻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결국 손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몸성이 다녀가거라. 서하온이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빈 항아리를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시할아버지가 돌려받고 싶어 하실 것 같아 두 손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비어있으니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서하온은 그 가벼움이 이상하게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토록 무거웠던 것이 이제 이렇게 가볍다는 것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올 때와 달리 오르막이었습니다. 다리가 금방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달랐습니다. 올 때는 시할아버지를 향한 의문과 서러움이 발걸음과 함께 무겁게 따라왔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모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서하온은 생각했습니다. 시할아버지는 왜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 왜 이웃에게 부탁하지 않았을까? 직접 마을 의원을 불러 약을 지어 보내면 더 간단했을 텐데. 그리고 서하온은 천천히 그 이유를 짚어나갔습니다. 이웃에게 부탁하면 마을에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조씨네가 사돈어른께 약을 보냈다더라. 돈을 보냈다더라. 그 소문이 퍼지면 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손을 내밀 것이고 넉넉지 않은 살림에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직접 의원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띄는 순간 그것은 소문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통해 보낸 것은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험한 일을 시키고 무거운 짐을 지은 것은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시할아버지가 며느리를 심부름 보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도 그 항아리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 궁금해하지 않도록. 서하온은 그 생각에 이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소나무 한 그루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제와 달리 하늘이 맑았습니다. 파란 하늘 사이로 흰 구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나뭇가지 위에 쌓인 눈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시할아버지를 욕하는 것을 시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냉정하다, 인정이 없다, 가슴에 돌멩이를 품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그러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소리들이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였을지도 몰랐습니다. 오해받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욕을 먹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서하온은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다시 걸었습니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빨리 돌아가야 했습니다. 시할아버지가 혼자 계셨습니다. 편지에 적힌 마지막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빨리 돌아오너라. 그것이 단순한 집안일 걱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서하온은 알았습니다. 걱정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기다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서하온은 항아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발이 빨라졌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티 마을의 연기가 보이기 시작하자 서하온은 속으로 불렀습니다. 할아버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솔티 마을에 들어선 것은 해가 서쪽 능선에 걸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임시 안하기 우물가에 나와 있을 법도 한데 추위가 심해서인지 마을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서하온은 빠른 걸음으로 조씨네 대문 앞에 섰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이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깔끔하게 쓸어놓은 마당에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마당을 여러 번 오간 것 같았습니다. 헛간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장작 몇 개가 마당 한가운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하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님,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아버님, 며느리 왔습니다. 역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서하온이 항아리를 마당에 내려놓고 사랑방 쪽으로 뛰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가늘고 낮은 숨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서하온이 문을 힘껏 열었습니다. 시할아버지 조대현이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불도 덮지 않은 채였습니다. 윗몸이 방문 쪽을 향해 있었는데 마치 일어서려다 그 자리에 쓰러진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손 하나가 바닥을 짚은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서하온이 무릎을 꿇고 조대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몸이 뜨거웠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자 불덩이 같았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바쁘고 얕았습니다. 가래 끓는 소리가 숨 사이사이에 섞여 나왔습니다. 할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저 하온이에요. 조대현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가늘게 떠진 눈이 서하온을 향했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왔냐? 목소리가 모래를 씹는 것처럼 거칠었습니다. 예, 왔습니다.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왜 이렇게 되도록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별것 아니다. 좀 쉬면. 별것이 아니시다니요. 서하온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하온이 벌떡 일어나 이불을 끌어다 시할아버지 몸에 덮었습니다. 손발이 얼마나 차가운지 확인하고 그 위에 또 다른 이불을 겹쳤습니다. 아궁이에 손을 대보니 불이 꺼진 지 한참 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의원 어르신 모셔올게요. 조대현이 가늘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괜찮다는 듯 저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서하온이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안 됩니다. 꼭 다녀올게요. 절대 일어나지 마세요. 서하온은 부엌으로 뛰어가 아궁이에 급히 불을 살렸습니다. 소리패 불씨를 옮기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간신히 불씨가 살아나는 것을 확인하고 솥에 물을 올린 뒤 서하온은 대문을 박차고 마을 쪽으로 뛰었습니다. 눈길 위를 달렸습니다. 집신이 눈 속에 빠질 때마다 발을 힘껏 빼내며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의원집 대문 앞에 이르러 서하온이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계세요? 조대현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잠시 후 방문이 열리며 노 의원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뭐라고? 조대현 어르신이 고열로 쓰러지셨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노 의원이 더 묻지 않고 약 보따리를 챙겨 들었습니다. 서하온은 의원 어르신을 앞세우고 다시 집으로 달렸습니다. 오는 길보다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해가 능선 아래로 완전히 내려앉으며 마을이 어둠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서하온의 발자국이 눈 위에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발자국 끝에 혼자 쓰러져 기다리고 있을 시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할아버님. 서하온은 속으로 빌며 달렸습니다.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해. 마을 의원이 도착했을 때 방 안은 서하온이 살려놓은 아궁이, 불기운으로 조금씩 온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노 의원이었지만 걸음이 빨랐습니다. 약 보따리를 옆구리에 끼고 사랑방으로 들어와 조대현의 맥을 짚었습니다. 한동안 눈을 감고 있던 의원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한기가 깊이 들었소. 언제부터 이랬소? 서하온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집을 비웠는데 오늘 저녁에 돌아와 보니 이러고 계셨어요. 하루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의원이 혀를 찼습니다. 진작 사람을 불렀어야지. 이 나이에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거요. 죄송합니다. 서하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원이 약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요. 땀을 내야 하는데 불을 충분히 떼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하오. 약은 내가 지어줄 테니 2시간마다 한 번씩 먹이시오. 그리고 이마에 열이 내리지 않으면 새벽에 다시 나를 부르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원이 약을 짓고 다리는 법을 일러준 뒤 돌아갔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하온은 혼자 사랑방에 남았습니다. 집 안이 갑자기 더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서하온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른 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넣었습니다. 부엌에서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 냄새가 집 안에 퍼졌습니다. 쓰고 깊은 냄새였습니다.
서하오는 약이 끓는 동안 방과 부엌을 오가며 시할아버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조대현은 눈을 감은 채로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약을 먹일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약을 넘기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서하온이 조대현의 등 뒤로 손을 넣어 상체를 조금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식힌 약을 조금씩 입술에 댔습니다. 조대현이 반사적으로 삼켰습니다. 서하온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약을 먹이고 이마에 열을 식히기 위해 찬 물수건을 올렸다가 갈았습니다. 아궁이 불이 약해지면 장작을 더 넣었습니다. 서하온은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졸음이 몰려올 때면 찬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부탁할 사람도 잠시 교대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처마를 후려치는 소리와 아궁이에서 장작 타는 소리만이 번갈아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서하온은 그 소리들 사이에서 시할아버지의 숨소리를 들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조대현의 이마에서 조금씩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하온이 헝겊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의원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땀이 나야 열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서하온은 그것을 보고 처음으로 마음을 놓았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조대현의 숨소리가 조금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거칠던 숨이 느려지고 갈에 끓는 소리가 줄었습니다. 서하온이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뜨거웠지만 아까보다는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서하온은 그 자리에 앉아 시할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얼굴은 낮의 얼굴과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무거웠던 눈빛이 사라지고 나니 그저 지친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흰 눈썹 아래로 눈가에 잔주름이 촘촘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생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눌러왔는지 그 흔적이 얼굴 곳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하온은 소매를 끌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창호지 문에 희부만 빛이 스미기 시작했습니다. 서하온이 네 번째 약을 다려 들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조대현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서하온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기나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일렁였습니다. 서하온이 먼저 무릎을 꿇고 앉아 약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약 드세요, 할아버님. 조대현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서하온이 얼른 등 뒤에 손을 넣어 부축했습니다. 조대현이 약을 받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다 마시고 사발을 내려놓은 뒤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대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잘 다녀왔느냐? 서하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약을 드셨습니다. 할아버님 덕분에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대현의 눈이 창 쪽을 향했습니다. 밝아오는 새벽빛이 그 눈에 담겼습니다. 편지를 읽었느냐? 예. 쓸데없는 걸 적었구나. 목소리가 낮고 작았습니다. 서하온은 그 목소리 안에 담긴 것을 들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평생 속마음을 감추고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들킨 부끄러움. 서하온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왜? 항아리 속에 있던 것들 다 보았습니다. 조대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재 하나하나 나누어 싸고 글씨 적으신 것도 보았습니다. 엽전 모으신 것도요. 그리고 서하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어머님 항아리를 처음으로 쓸 만한 일이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조대현이 창 쪽에 고정했던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천천히 서하온을 바라보았습니다. 서하온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님. 정말로요. 방 안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하온이 고개를 들었을 때 조대현의 눈가에 무언가가 맺혀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가느다란 것이었습니다. 깜박이자 눈꼬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조대현은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생각을 못한 것인지, 닦기 싫었던 것인지,
그냥 두었습니다. 서하온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평생 그 사람이 하지 못한 모든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번졌습니다. 밤이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아궁이 안에서 장작이 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서하온은 시할아버지 곁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집 안이 따뜻했고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기나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한 것은 2월 하순이었습니다. 처마 끝 고드름이 낮 동안 녹아 떨어지고 마당 귀퉁이에 쌓였던 눈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우물이 다시 열렸고 얼어붙었던 개울물이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 가지 끝에서 새순이 돋아났고 길가의 돌틈에서 이름 모를 풀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솔티 말에도 봄이 내려앉았습니다. 조대현은 의원의 약을 한 달 넘게 꼬박꼬박 챙겨 먹은 끝에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방 안에서만 지냈고 그 다음 주에는 마당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봄이 깊어지는 어느 아침 조대현이 헛간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서하온이 보았습니다. 도끼를 집어드는 것을 보고 서하온이 달려갔습니다. 할아버님,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장작이 떨어졌다. 제가 할게요. 내가 왜? 할아버님이 건강하셔야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조대현이 잠시 서하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서하온은 속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봄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하온이 아침 밥상을 차리는데 조대현이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하온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시할아버지가 부엌 앞에 서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당에 상 내거라. 예. 날이 좋다. 마당에서 먹자. 서하온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할아버님. 밥상을 마당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낮은 평상 위에 상을 올렸습니다. 봄 햇살이 마당에 가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따사롭고 밝은 빛이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 때마다 담장 너머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평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조대현과 서하온. 처음에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수저 소리만 났습니다. 밥 한 숟갈, 국 한 숟갈. 겨우내 이 집에서 두 사람 사이를 채웠던 것은 기침 소리와 명령과 침묵뿐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침묵이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때 조대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이 간이 맞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서하온은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시집 온 뒤 처음으로 듣는 말이었습니다. 음식에 대해,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해 시할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듣는 말. 서하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님. 조대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을 한 숟갈 더 떴습니다. 그러나 귀가 조금 붉었습니다. 서하온은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면서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조대현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서하온이 무거운 것을 들려 할 때 먼저 손을 뻗는 일이 생겼습니다. 서하온이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면 다음 날 아침 약재가 부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서하온이 친정에 다녀오는 것을 조대현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 달에 하온 아버님 뵈러 갈 때 이것도 챙겨가거라.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서하온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님. 조대현은 고개를 돌려 딴청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그 귀가 또 조금 붉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욕이 아니었습니다. 임씨 안하기 우물가에서 말했습니다. 있잖아, 조 어르신이 요즘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표정이 좀 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 겨울에 크게 앓고 나서 사람이 바뀌셨나 봐. 며느리가 밤새 혼자 간호했다더라. 그거 보고 마음이 열리신 거 아니겠어. 아이고, 우리가 그 어른을 너무 몰랐나 봐. 서하오는 그 소리를 듣고 혼자 웃었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을 감추는 방식이 너무 깊었을 뿐이었습니다. 낡은 도랑아리처럼 겉은 거칠고 오래되어 보여도 안에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서하온이 시할아버지 방을 청소하러 들어갔습니다. 방 한켠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도랑아리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항아리는 없었습니다. 서하온이 두리번거리자 창가 쪽에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서하온이 그 앞에 쪼그려 앉아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안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채워두었던 자리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비어 있는 것이 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서하온이 손을 뻗어 항아리 가장자리를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차갑고 거친 돌의 감촉이었습니다. 금이 간 자리도 손끝에 닿았습니다. 서하온은 그 자리에 손을 얹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시할아버지가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거기서 뭐 하냐? 그냥요. 서하온이 일어서며 웃었습니다. 항아리가 예쁘네요, 할아버님. 조대현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닦아두거라. 예. 서하온이 항아리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헝겊으로 정성스럽게 표면을 닦았습니다. 금이 간 자리도, 검게대가 낀 자리도 하나씩 닦아 나갔습니다. 닦을수록 돌의 결이 드러났습니다. 생각보다 아름다운 빛깔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서하온의 머리카락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서하온은 잠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나무 가지 끝에 연두빛 새순들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담장 아래 작은 꽃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 모를 들꽃이었습니다. 흰색의 작고 단단한 꽃이었습니다. 긴 겨울을 버티고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서하온은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장 차갑고 혹독한 곳에서 가장 조용히 피어나는 것이 있다고. 소리도 없이, 티도 없이. 그러나 봄이 되면 반드시 그 자리에 피어 있는 것이 있다고. 사람의 마음도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고. 사람의 진심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장 차갑고 무뚝뚝한 모습 속에 가장 깊은 사랑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보는 것은 긴 겨울을 함께 견뎌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낡은 항아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안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